안녕하십니까. 헤빌리중앙치유연구소 김동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이 느는 게 자기가 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누리려면 그 일을 줄이는 것이 또 급선무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일도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도 생기죠.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일이 없는 것보다는 일이 많은 게 좋고, 또 그 일이라는 게 나도 행복하게 하고 또 남도 행복하게 하는, 나의 성장도 가져오고 남도 성장하게 하는 이런 일이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나도 좋게 남도 좋게 하는 이런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늦게 우리 딸과 또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최소한 2곡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또 부르고 연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곡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10월이 들어서면서 또 딸과 함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클라넷 오보에 이중주를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잊혀진 계절을 연주를 했습니다. 아직 10월 마지막 날이 되려면 좀 남았지만 미리 연주를 해보았는데, 아마 세상에 부녀지간에 그렇게 연주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했죠. 많은 세월을 들여서. 음악 안에서 그렇게 가족이 함께 하는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 이거는 아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악기도 연주하고 또 노래도 부르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각 분야별로 들어가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이론들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서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론적인 이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 6장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일부러 그 화면을 조금 흐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개인의 또 인권도 또 중요하니까요. 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부분은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몸과 마음이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는 좀 조심스럽게 아주 주의를 해야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분도 뭐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이제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얼굴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러기 위해서 약간 좀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고 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도록 하는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정신병원 입원 그 납 환자라고 해서
낮에 와서 또 치료받고 또 저녁으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납병 정신 환자를 위한 납병원이라는 이런 그 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도 있지만 이렇게 통원 치료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납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했었던 한 모습을 여러분과 한번 보시죠. 제가 갔었던 그 병원은 조현병 환자를 이제 비롯해서 또 우울증, 또 충동 조절 장애 뭐 등등 다양한 이런 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아쉬운 걸 넘어서 이제 개선돼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진단명이 다양하잖아요. 뭐 외과적인 병명도 그렇고 또 정신과적인 병명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증 환자와 우울증 환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럼 우울증 환자에게는 조금 이제 에너지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 또 조증 환자는 흥분을 잘하고 또 뭐 좀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잖아요. 또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 좀 심한 경우는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사회성이 또 전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증상별로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맞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다양한 이런 질환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생활 가운데서 이 정신질환자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집에 못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입원시킨다든가, 또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곁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음악치료사로서 그런 대상자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준비가 안 됐으면 일단 접근을 잘 못하겠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지 몇 가지 스킬을 익힌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론적인 바탕도 탄탄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실습하고 경험을 쌓는 중에 내공도 쌓아야 되고 그런 것이죠. 뭐 물론 의뢰가 오다가 들어왔을 때 저 이런 사람 싫어요, 안 해요. 뭐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아무 공연 요청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료사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든지 간에 그래서 다 품어주고 또 수용해주고 또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 좀 정신질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다뤄볼게요. 참고로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개씩 했잖아요. 이건 요 하나만입니다. 보통 이 정신질환은 개인의 행동이나 기분, 사고를 바꾸어서 수행 능력 발휘하는 것을 방해를 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죠. 행동이라든가 또 기분이라든가 또 생각 이런 거를 바꾸어서, 즉 우리가 일반 상식에 부합하게 또 보편적인 이런 생각과 또 보편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당사자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또 저하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 기분, 사고를 바꾸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저하시켜서 잘 발휘 못하게 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초기 성인기에 발병을 한다고 그래요. 20대 초반 초기 성인기에 발병을 하고 뭐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다.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이제 갈 수도 있겠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할 때 드물게 뭐 나이 어린 아동 청소년에게도 이런 실제로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폐쇄병동에 나갔을 때 15살 된 남자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단명도 조현병이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나 대체로 초기 성인기 주로 만 23세 이후에 나타난다고 이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청년 초입기까지는 뇌 신경이 한참 분할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 가지 뇌의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뇌 신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극이 주어져서 뇌 신경 세포가 그에 걸맞게 잘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분할을 하면 이게 정신분열이 오지 않지만 그게 어디 있은가 엉켜버리면 거기서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조현병이라는 그 조현이라는 뜻은 현을 조율하는 이런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즉 신경세포들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제가 갔을 때 30대 초반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갔다가 엄마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거기서 이제 목을 메고 자살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그 이겨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겠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분열이 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정신분열이 오는 거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왜? 맨정신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옛날에 50 전두환 독재 시절에 삼청교육대가 있었잖아요. 또 이 시위 삼청교육대 붙잡혀 가서 원체 많이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고생을 해서 정신분열이 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위대 대학생들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강제로 군대 징집을 해서 거기서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나머지 그만 넋을 잃어버린 이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유전이다.
그런 이론도 있고 또 후천적이다 그런 이론도 있고 그러는데 두 가지 다가 같이 있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성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3대 내가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를 한번 보세요. 안젤리나 졸리의 외할머니가 그 유방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고 그것도 안젤리나 졸리의 엄마는 괜찮고 안젤리나 졸리 제 3대에 이제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절제를 했나요? 아니면 3대째 온다는 걸 알고 절제를 했나요? 하여튼 뭐 그래서 3대째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신질환도 유전으로 인해서 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 조상이 그런 유전 인자를 물려줘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비극적 또 불행한 경험을 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신분열의 증세가 나타나면 쉽게 뭐 감기 떨어지듯이 낫는 것이 아니고 길게 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은 신체 생리적 증상을 약물로 경감을 시켜주는 소위 약물 치료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혹은 환자로 하여금 방어 기제를 인식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 그걸로 이제 이 바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약물을 통해서 그래 제어를 하는 이제 방법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방어 기제 또 건강하지 못한 이런 방어 기제를 그걸 좀 건강하게 바꾸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거부를 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잘 판단할 수 있을 때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 방어 기제가 강해서 혼자 고립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또 일반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물 치료 또 일단은 우선은 약물 치료가 먼저 돼야 되겠지만 또 보조 치료 방법으로서 이렇게 또 우리가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정신과 약이 부작용이 심했었잖아요. 지금도 정신과 약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그렇잖아요. 하물며 내가 정신과 드나들었다 하면 취업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또 결혼하는데도 또 문제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외에 이런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을 통해서 또 그 환우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특히 음악치료 같은 경우는 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치료 접근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비적응적 행동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이 정신적인 이런 그 장애 때문에. 그런데 막바로 사회로 복귀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해가 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해가 그럴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중간 단계, 예전에는 무조건 시설에 모아서 시설 중심의 치료를 해왔었는데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70년대 초반부터인가 사회 복귀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어요. 탈시설화라고 해서 한 군데 모아놓고 치료를 하니까 치료 효과 뭐 감옥이나 마찬가지니까 치료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또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해야 적응적 행동을 많이 할 터인데 그냥 시설에 모아놓고 하니까 비적응적, 비사회적 행동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설 운영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 환자가 있는 공동체로 들여보내게 하는 이런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람이 살던 지역 사회가 그 사람을 품고 이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 공동체가 그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중앙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면 지역 사회가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인드와 또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단은 지역 사회로 들어보내는 이런 그 모습이 많이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비판을 정부가 받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어쨌든 정신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치료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는 자기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의사결정력, 주의 집중력, 현실 감각, 통찰력 증진 등을 가져오게해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음악치료가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짧은 영상, 대부분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 종교적인 편견을 가져도 안 되고 또 종교를 강요를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집단이 클라이언트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종교 노래를 좋아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좀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노래 아시는 분 있으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곡을 제가 가사를 바꿔서 그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강화하고 이렇게 또 품어주고 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꾸어서 했었는데 그 환자분들이 거기를 가져가면 이거 내가 아는 노래인데 내가 이거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교회 다니면서 많이 이제 불렀겠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아세요? 네, 사실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오늘 바꿔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 조별로 나뉘어서 우리가 노래하고 싶은 가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죠. 원래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갔었으니까. 그래서 조별로 나누게 한 다음에 그 음악 안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그 찬양곡 안에서 가사를 여러분이 서로 토의를 해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15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해서 만드세요.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3개조로 나누었었는데 나누어서 이제
하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자막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만 치료 목표는 사회 기술력 향상이었어요. 그래서 노랫말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 의견도 듣고 상충이 되면 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마찬가지로.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발표를 이제 한 거예요. 발표를 이제 하면서 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눈에 보이잖아요. 일반인 같지가 않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면서 그 곡을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잘 소화를 했느냐 그걸 본 것이 아니고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나와 너의 말을 서로 또 합의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노래 만든 이 과정 자체가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이잖아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도 말하고 너 의견도 듣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게 뭐냐면 이제 피드백 이렇게 서로 가사를 만들어가는 중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를 느꼈나요?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하고 서로를 더 칭찬하게 해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또 설령 낫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그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게 정신질환 음악치료의 이제 목표가 이제 되는 거죠. 대표적인 정신장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현병, 또 우울장애,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조현병은 영어로 그 스키조프레야, 스키보다 줄여서 스키조라고 이제 그래요. 우울장애는 이제 디프레션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는 그렇죠. 이게 그 조울증, 지나치게 다운돼 있다가 또 지나치게 또 업되고 이런 부분 조울증. 그걸 다른 말로 또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전문 용어로는 바이폴라 디지즈 이렇게 바이폴라 디소더. 디지즈는 질병 딱 병 할 때 이제 디스오더는 질서가 어그러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정신병을 가르칠 때는 디지즈라는 말도 물론 쓰는 게 있는데 보통 디스오더 이렇게 이제 말을 쓴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보통 바이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범불안 장애는 뭐냐면 매사가 불안한 거야. 불안해서 안절부절을 못해. 그 범불안 장애, 메이저 앵자이어티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강박 장애. 저도 이제 강박 장애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앞에 제 강대상이 있고 그 앞에 사회상이 있고 다음에 의자들이 쭉 놓여 있잖아요. 저는 강대상에 섰을 때 사회석이 삐뚤어져 있거나 옆으로 어긋나 있으면 난 그게 그렇게 불편해요. 또 보통 마이크를 이제 두 개를 놓고 이제 쓰는데 하나가 약간 내려와 있다든가 올라가 있다든가 또 그것도 또 그냥 또 못 넘어가요. 딱 열 바르게 예, 그런 증상이 저한테 좀 있어요. 뭐 누구나 하나쯤은 그런 게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그 물건에 대한 강박장애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강박장애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강박장애가 있으면 진짜 피곤하죠. 네, 어쨌든 그런 강박장애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PTSD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19 구조대원들 소방관들이 화재가 난 곳에 가서
화재 진압을 하고 또 사람들을 구해 오는데 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소방관들이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세월로 영웅들 구조해서든 기울어가는 배에서 아이들 구해서 있는 사람들 벌써 여러 명이 자살했잖아요. 그런 다 PTSD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PTSD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소년 시절에 여름에 이제 소를 먹이러 소를 데리고 산을 갔는데 가던 중에 뱀을 만난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튀고 있다가 하니까 으아! 그래서 저는 길가에 뱀이 죽어 있어도 못 지나갑니다. 돌아가지. 그래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학대를 많이 당해서 그런 거요. 그 학대를 당한 사람은 엄마 아빠에 대한 PTSD 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없어서. 왜? 내가 너무 가정의 불행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도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TSD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런 그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신분열도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보면 현실을 왜곡하는 기괴한 사고. 요즘 애들이 의외로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정상적인 그림도 막 기괴한 것을 좋아하고 음악도 기괴한 것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와해된 행동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 자체가 막 무너져 버린 이런 거. 또 질이 멸렬한 언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을 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하면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로 이제 조리 있게 말하고 저는 좀 흥분하면 좀 버벅대거든요. 약간 그런 강의 중에도 그런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이 멸렬한 언어라는 거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그런 언어 이런 부분, 그런 것들 이제 정신분열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형 장애, 분열형 성격장애, 망상장애, 약화된 정신증후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사실 진짜 보면 병명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옛날에 없었던 병.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세분화시켜놔. 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뭘 하면 너 무슨 장애구나. 결정장애구나. 또 무슨 또 장애구나. 너무 세분화지 시켜 놓은 면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좋은 점만큼이나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정신질환에 관한 용어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관심 있는 이 부분들 요즘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주요 증상 및 임상적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양성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일단은 망상.
망상에 사로잡히는. 뭐 여러분도 가끔 망상에 사로잡혀 본 적 있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약간 돈키호테적인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망상, 그다음에 환각 상태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와해된 행동, 또 지리 멸렬 언어, 그다음에 비논리적 사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대학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성적 사고 능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 분명히 저 사람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좋아. 일방적 지지. 특히 우리가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어지면, 이 이념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비논리적 사고, 그다음에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다음에 긴장, 지나치게 긴장을 해서 온몸이 굳고, 뭐 그래요. 어떤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몸이 굳어버리고 혀가 굳어버리고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식은 땀을 흘리기도 하고 꼼짝 뭐 긴장 근육이 굳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긴장증적 행동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약물 치료로 쉽게 호전이 된다. 양성으로 나타났을 때 약물 치료로 쉽게 호전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신과 약이 옛날과 달라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부작용 없이. 제가 한 여러 해 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이제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치근치근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뇌가 부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풀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나 어떤 스트레스 내가 막 하다 머리가 막 찌끈찌끈 거려버려. 그럼 그게 뇌가 부풀어서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통증을 느끼고 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경 안정제를 먹으니까 금세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왜? 부풀어 있는 뇌를 이렇게 좀 축소시켜 주니까, 화학적인 그 약물로. 그러면 10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될 걸 약 한 번 먹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룰루랄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잘못된 종교 신념을 가지면 우울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해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좀 맞아야 된다, 믿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 처방도 받게 하고 또 전문 심리 치료도 받게 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또 위로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양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약물 치료로 쉽게 호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음성 증상. 음성 증상이 뭐냐면 정상적 적응 기능이 결여된 상태. 우리가 일반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 일반 사람과는 생활 모든 부분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감정 둔마. 이 감정 둔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정 둔마는 이런 거예요. 소위 감정이 없는 거죠. 기뻐도 무덤덤, 슬퍼도 무덤덤, 표정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무슨 뭐 사이버 로봇도 아니고, 요즘 뭐 인공지능도 그 주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서 비교도 맞춰주고 그렇다고 발전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어지면 감정 둔마 증세가 나타나면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정 두막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언어 빈곤,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더라도 짧게. 그래서 언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말 많은 게요,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말이 옳은 과묵한 사람이 사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난 의욕저하. 난데. 그래서 아니구나.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절대로 의욕저하가 아니죠. 의욕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 그 아이들한테서 이런 의욕저하가 된 모습들 많이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쾌락 감소. 여러분, 쾌락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쾌락을 못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연령에 맞는 자기 신체 상황, 그 쾌락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이런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내 쾌락을 누리는 정도 게이지가 낮아가면 그건 병이 든 거죠. 정신과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 무관심. 내가 한때는 인간을 좋아해서 많이 만나봤는데, 아이고 덧정이 없더라. 다 지 속차리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아예 나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나 소위 말해서 감정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대인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치료를 받든지 상담든지 어떻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더 걷잡을 수 없이 또 악화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음성 증상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성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또 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대체적, 보완적 치료를 하는데, 이것이 음악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미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놀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비의료적 치료라고 해요. 외과적 수술이나 또 약물 복용이나 이런 거를 의료적 처치라고 하고, 음악 치료나 이런 미술 치료나 이런 심리 치료, 약물을 쓰지 않고 치료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비의료적 치료라고 한다. 이런 용어를 지금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악 치료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역동적 치료 기법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역동적 치료라고 했을 때 이제 악기를 선택하고 리듬하게 드럼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거나 또 소리를 발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내 내면을 탐색을 하고, 이때 음악 치료사는 당신이 이게 잘못이야, 이게 참 이렇게 지적질을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가게 하는 이런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관계, 정신융동치료는 그런 음악 치료를 통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또 내 주변 사람, 이런 정신역동적 음악 치료를 하면서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표현 속에, 행위 속에, 거기다가
이제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하는 그 과정,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대상 관계 재경험 통한 자아 기능을 강한 게 뭐냐면 대상 관계, 나가 아닌 다른 누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자기와 대상 간의 이런 그 관계를 재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인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음악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그 관계를 이제 다시 재경험시켜 주면서 거기서 올바른 대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게 하는 거죠. 다음에 행동 치료.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스키너 방법을, 스키너 보상 이론을 우리가 많이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행동주의 치료가 풍미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런 정신분석적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요즘 뭐 인지치료다, 합리정서치료다, 뭐 인본주의 치료다, 게스탈트 치료다, 그래서 초보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행동치료는 지금 문제 행동을 이게 안 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치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문제 행동을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이런 걸 못하거나 못 갖게 되고, 또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적응적 행동을 하면 뭐 토큰을 하나 더 받든지 뭐 스티커를 하나 더 받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연주하게 하든가, 뭐 춤을, 애들 같은 경우는 춤출 사람 하면 저요 손 애들 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질서를 잘 따라오면, 그래 너한테 무대를 만들어 줄게 라든가 이런 방법.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이제 교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이제 있고요. 다음에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체계적 둔감법. 이제 우리 딸내미는 오늘도 이제 연주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앞에서 이제 발밑에서 거미가 지나가는 거 으악 하고 난리가. 주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이제 서울 홍제동에서 반지하를 시간살림을 차렸는데, 밤에 자는 소리 와 그러면서 막 벽을 막 가르치더라고. 벼락박 그러면서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벽을 이제 벼락박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막 기절할 듯이 놀라더라고요. 무슨 바퀴벌레가 내가 퍽 하고 이제 잡았죠. 또 지금요 벌레 잘 잡아요. 뭐 지금 난 여자들이 정말 놀라운 게 생선 배 가르고 닭 막 가르고, 난 못하겠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 주부들은 칼만 탁탁탁탁 쓱싹 잘하잖아요. 점점 경험해가면서 감정이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되게 무서웠는데, 강아지가 옛날에 물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물릴 뻔한 사람은 강아지 저만큼 멀리 와도 막 피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개를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개가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그럼 이제 그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100m에서 쏙 지나가게 해요. 다음에는 90m, 80m, 70m 이러면서 점점 그 고통을 이게 뭐 공포를 느끼던 그 대상에서 점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담력을 키워준다고 갑자기 어떤 뭐 공포스러운
분리수거 함부로 놓으면 더 병들게 할 수도 있죠. 진짜 담력을 키워주게 하려면 차츰차츰 가랑비에 못이 적삼 쳤듯이 그렇게 수영 가르쳐 준답시고 무조건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잠수 훈련하다가 죽었잖아요. 수영도 못하는데 아마 물에 대한 공포가 더 몸을 굳어버리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제 적응해 나가게 하는 그 공포를 점점 감소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긴장을 점점 감소시키고 이런 것을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한다. 다음에 인지치료는 뭐예요? 머리를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늘 노출되어지잖아요. 그 노출되어지면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명확하게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떠냐?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가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 그 인지 부조화 상태. 즉 이게 조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그렇게 이런 상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지 왜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은 무조건 좋아. 흰색은 무조건 나빠. 이 둘 중에 하나를 딱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흰색이 나빠? 파란색이 좋아? 둘 중에 하나면 어느 한 지점에 속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흰색이 좋다. 그럼 나는 흰색 속해 있으면 편한 거예요.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즉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해피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지 왜곡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확증 편향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나쁘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장애예요. 그런 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질 때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잡아모이고 그래. 뭐 하나 해를 끼친 게 없는데. 그 뭐예요? 잘못된 인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인지를 정상화시켜 주는 건 그걸 인지치료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인지치료는 사고 내용을 변화시켜 주는 거. 다음에 적응 능력을 증진시켜 주고. 다음에 효과적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감정 표현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 많이 이제 노출되어지는데 목사님 하다가 정치적으로 자기 견해가 다르면 그냥 뿔따구를 내더라고. 막 그냥 댓글로 이상한 말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게 뭐예요? 그 정상적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치료를 할 때 사고 내용을 변화시켜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적응 능력 증진시켜 주는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나쁜가요?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서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전해받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각자 입장을 존중합시다. 이러면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인지치료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고, 다음에 또 말을 할 때, 일단은 썩내고 보고, 일단은 한번 일단 밝혀있지 한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 표현을 신사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인지치료가 사실 힘들어요. 한번 머릿속에 잘못 내장된 이런 지식과 신념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인내를 이제 필요로 한다.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는데요. 우울증은 뭐예요? 기분이 지나치게 저하된 상태.
뭐 요즘 뭐 웬만하면 다 요즘 웬만한 사람 다 우울증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울 기질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허구한 날 뛰고 허구한 날 나팔 불고 일부러 그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런 기질과 문제점들을 좀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대처를 잘 못하니까 얕은 병이 깊은 병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우울증은 기분이 지나치게 저하된 상태다, 다운된 상태다. 조증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어서 산만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 저 우울증도 좀 있고 조증도 좀 있어요. 제가 왕산마, 뭐 어른 ADHD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경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우울증, 디프레션, 조증, 이 양극성 장애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가 바로 이제 우울증과 조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다운되는 건 조증은 너무 업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바이폴라 양극성 장애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런 사람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죽을 맛이죠. 네. 우울장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아마 아셔야 생각이 되어져요. 우울증 장애를 다른 말로 심리적 독감이라고 한다. 마음의 독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이 걸리면 적절한 약 처방을 받으면 낫듯이 그렇게 우울이 있을 때 그것도 내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 싶으면 뭐 저한테 찾아오든지요. 아니면 주변에 좋은 상담가를 찾아가든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도 이미 아실 만큼 아실 터이고 또 더 자세한 걸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세요. 우울증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역동적 치료법이 있어요. 다음에 인지치료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정신역동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그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 그리고 분노 감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있지? 이걸 자기 스스로 생각.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정신역동적 치료, 음악 치료는 뭐 북을 치든지 쉐이크를 흔들든지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즉흥 연주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내 이 감정이 뭐지?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지? 왜 갑자기 내가 화가 막 나지? 어느 지점 이렇게 불을 쳤는데 화가 나서. 그런데 그 화 돌아다 보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많이 맞았어. 나 그때 복수를 못했어.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된 줄 아는데 아니야. 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즉흥하는 동안에 팍 일어났어. 그러면서 내가 삶의 중간중간에 이런 내 감정을 주체를 못했을 때 이 부분이 미해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자각을 했을 때 그 뭐요? 치료사는 뭐 그렇게 가지고 그러느냐고. 나이가 한참 아니면서 이러면 죽으라는 소리요. 수용하고 공감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참 나 같아도 좀 힘들었겠네요. 그동안 어떻게 찾고 사셨어요? 공감해주고 수용해서 토닥여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현실적 소망을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 방식과 대인 관계를 모색하게 도와주는 거죠. 인지치료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우울하지?
우울한 사고 내용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 다음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항상 부정적으로 뭐든 에이 안돼 에이 나 안 해. 주변에 그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매사에 부정적이야. 안 될 이유를 찾아. 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 그게 매달려.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인지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왜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함께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어택이 공격이 들어와서, 그게 부모가 됐든지 주변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지상의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이거죠. 그 계속 고통스러운 상태를 갖고 살래? 아니면 던져버리고 자유를 찾을래?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안 버리고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수시로 그걸 끄집어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아파, 울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상담받고 하면 또 괜찮아. 또 어느 시점에 또 그걸 끄집어내. 아니면 상담센터를 쇼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지치료 과정 속에서 내 아이의 어떤 인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가, 그걸 탐지를 해서 그 시점에서 내가 불행한 과거를 버릴 것인가, 그리고 밝은 미래를 찾아 나갈 것인가, 그래서 결단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행복해질 용기를 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다. 인지치료는 왜? 고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인지치료 우울증도 잘못된 인지를 부적 인지를 정적 인지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양극성 장애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울 상태와 고양 상태가 번갈아 한마디로 말해서 개했다가 맑았다가 개했다가 맑았다가 비 왔다가 천둥 쳤다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말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행동이 주의 산만으로 부산하다든가 너무 지나친 자신감이 충만해. 아직 남자는 슈퍼맨 같고 여자는 원더우먼 같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과대 망상적 사고를 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거의 없어. 열심히 사는데 밤낮까지 열심히 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양극성 장애와 좀 연결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형과 제2형이 있는데 제1형은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다. 그리고 짜증을 밥 먹듯이 낸다. 에너지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한 번 이상 조증 사파가 나타난다. 증세가 집중 유지되는 그 기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쭉 살다가 어느 시점에 딱 여기까지 증세가 확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쭉 가. 또 툭 나타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2형은 이런 조증 사파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미약을 해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나는 제1형인지 제2형인지
경계선인 것 같아요. 경계선 말하니까 그러는데 경계선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우울증과 조증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경계선 장애인 사람들이 사고체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깊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스스로 잘 죽지도 않아요. 근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양극성장애 치료, 약물 치료도 하고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치료는 대동소이하다. 방법은 그 밖에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제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또 정신분석적 입장은 뭐냐면 무의식적 갈등이 원인이다. 그래서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불안했었던, 분노했었던, 무서워했었던, 억울했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왜냐면 계속 떠올리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사니까 그것을 무의식 세계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의식의 힘으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차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심했던 사람은 매사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매사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적 접근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말, 행동, 연주하는 방법, 내가 연주한 악기를 선택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그 단서를 이제 찾아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게 원인이 뭔가 하면서 그 무의식 세계를 탐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내 문제는 내 무의식 속에 갈등이 이유다. 왜 갈등이 생겼느냐. 그래서 그 갈등을 다시 해소하는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빈여자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러면 뭐야? 욕을 막 해준다든가. 내 마음에 풀릴 때까지 이제 보복의 경험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수할 수 있는 이제 경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묻어두었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걸 또 제사 기법이라고 해요. 너무 슬픈 일을 당했으면 제사상에다가 그 슬픈 내용을 다 차려요. 그래서 막 시끄러 울게 해. 막 울게 하고 이제 5가지 중에 하나를 씩 울었으면 그래 이제 슬픔아 안녕 이제 헤어지자 해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그 제사 기법을 쓴다든가 어쨌든 그런 방법들 통해서 무의식 속의 갈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고, 행동주의 입장은 환경자유에 대해 조건 형성 학습의 결과다. 이런 어쨌든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시되는 행동을 없애주면 돼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지적 입장이 있고 치료 있는데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다. 일단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면 그래서 인지치료만 갖고도 안 되고 행동주의만 갖고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정신력 분석적 기법, 그다음에 행동주의적 기법, 인지주의 기법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공황장애 요즘 공황장애라는 말 참 많이 이제 쓰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DSM-5라고 있어요. DSM 1, 2, 3, 4 이제 5까지 나왔는데 DSM-5에 보면 우리가 정신장애관에서 아주 세세하게 엄청 세분시켜 놓은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이나 또
현대 이상 심리학, 현대 이상 심리학이라는 책도 꼭 사서 시간 날 때마다 읽어주세요. 현대 이상 심리학. 그 밖에 또 이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들도 많고, 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신장애 공부하다 보면요, 이건 내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난 아니야, 이거 나는 뭐 아주 정상이야, 난 노말이야.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PTSD 이 부분도 요즘 많이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뭐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기타 뭐 사고 등등. 그래서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한 치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예,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뭐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제목만 한번 보여줄게요. 음악 치료의 방법, 브루샤의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흥, 재창조, 작곡, 감상 뭐 이런 등등 방법을 쓰는 게 있고요. 다음에 그 단계, 처음에는 이제 정신 질환자를 위한 치료 말하는 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정신치료를 위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방법에는 그 4가지 즉흥, 뭐 감상, 작곡, 뭐 연주 등 이렇게 이제 쓰고, 다음 단계가 있는데 지원적 활동 중심의 음악 치료가 있고, 재교육 및 내면적 과정에 입각한 음악 치료, 다음 재조직 및 카타르시스 음악 치료, 지원해 주는 거, 활동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인지가 잘못된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너를 해롭게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은 이렇게 나쁜 것만 아니야. 왜?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재교육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내면적 과정, 내면 속에 쌓여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다음에 그래서 인지 재구조란 말이 있어요. 인지 부조화 상황에서 인지 왜곡을 하고, 인지 왜곡이 되면 확정 편향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바이어스, 편견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힘드니까 인지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지 재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충분히 내 내면적인 감정 경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분노도 다 표현하게 하고 또 슬픔도 다 표현하고 이런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하게 해주는 식으로 사용한다. 뭐 목적은 뭐겠어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짧게 말하면. 그래서 음악 치료 모델은 행동적 모델, 그다음에 정신 분석 모델, 그다음에 인지 모델.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3가지 이런 그 방법들. 또 인본주의 모델이 있고 생의학적 모델이 있고 또 종합적 모델이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평가를 하죠. 면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물론 우리가 가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차트를 이제 달라고 해서 그거 이제 보고 내가 이 사람 상태를 보서 어떻게 내가 음악 치료를 진행할 건가 설계도 하고 그 방법도 이제 찾죠. 관찰하고 검사하고 여러 가지 부속 정보를 검토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한다. 또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때 상황을 기록을 하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회기 때 또 다른 새로운 이런 그 시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이고 힘들다. 과제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 나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런 병의 정의가 어떻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 치료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한 주 건너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길을 쓰고 이렇게 한 주 매주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차차